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월요일 뉴스차트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이 미군의 해상 봉쇄를 이유로 2차 협상 참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국적 화물선을 납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SNS를 통해서 미 해병대가 해상 봉쇄를 뚫고 들어오려던 이란 국적의 화물선을 강제로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해당 선박의 엔진실에 구멍을 뚫어서 이 선박을 저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협상 대표단을 파키스탄으로 보냈다며 전격적으로 2차 종전회담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이란에겐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며 합의하지 않으면 발전소와 다리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아침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 협상 대표단을 파키스탄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저녁엔 협상 장소인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거라며 미국은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이 이란의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처럼 굴지 않겠다며 이란의 살인 기계를 멈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담 개최지인 파키스탄은 2차 담판 준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회담장인 세레나 호텔은 투숙객을 내보낸 뒤 회담 준비에 들어갔고 인근 도로 통제와 검문 검색을 강화했습니다. 2차 회담장으로 쓰일 세레나 호텔은 이곳에서 불과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뚫려 있던 이 도로가 지금은 이렇게 바리케이트로 차단돼 있고 경찰과 군인들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नहीं जा सकते तो हाई परमिशन सोशल मीडिया है तो किसी ऑफिसर को परमिशन लेके फिर जा सकते हैं वैसे नहीं. 파키스탄군은 전투기를 띄워 양국 대표단을 호위할 계획입니다. 공항 주변엔 이미 최고 수준의 적색 경보가 발령돼 대표단 도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담장인 세레나 호텔은 오는 목요일까지 숙박 예약을 비워놔 2차 회담이 마라톤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선언 하루 만에 다시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미국과의 2차 협상을 앞두고 우라늄 반출 같은 핵심 안보 현안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치밀한 벼랑 끝 전술로 풀이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은 이란 외무부의 유화 제스처였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해협 개방을 통해 국제적 비난을 피하고 제재 완화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혁명수비대는 봉쇄를 재개하고 유조선을 향해 발포하며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협상보단 힘의 논리를 앞세운 군부가 정부의 외교 방침을 무력화하며 실권자임을 과시한 겁니다. طبیعتاً من گفتم که اگر محاصره رو رها نکنند حتما تردد در تنگه محدود خواهد شد محدودیت روش خواهد اومد.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 개방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역봉쇄는 유지하겠다고 못 박자 이란 강경파가 즉각 해협 재봉쇄로 맞받아친 겁니다. 진짜 속내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2차 협상 선결 조건으로 고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으로선 체제의 마지막 보루인 핵 능력을 포기하라는 압박에 대해 호르무즈의 안전을 인질로 삼는 배수의 진을 친 셈입니다. 물밑 중재는 긴박합니다.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이 테헤란을 방문해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전달했고 이란은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를 정밀 검토 중입니다. پیشنهادات جدیدی از سوی آمریکایی‌ها مطرح شده ک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حال بررسی آنهاست و هنوز پاسخی به آنها داده نشده است. 이란은 지금 고농축 우라늄이라는 안보 카드와 에너지 공급망이라는 경제적 무기를 한꺼번에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구 봉쇄와 이란의 해협 봉쇄가 대치하며 2차 협상은 이제 상대의 양보 없이는 퇴로가 없는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주간의 일시 휴전 시한 종료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이란이 미국 제안에 내놓을 최종 답변이 중동 정세의 실질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대표단이 파키스탄으로 향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란은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를 먼저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군부를 대변하는 파스님 뉴스는 현지 시간 19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협상 대표단 파견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해상봉쇄가 계속되는 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란과 미국이 1차 협상이 끝난 뒤 파키스탄의 중재로 최근 며칠간 메시지를 계속 교환해왔다며 이란 측이 이런 입장을 파키스탄에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 IRNA 통신은 미국이 종전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며 2차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선을 그었습니다. IRNA 통신은 현지 시간 19일 오후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회담이 열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현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협상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IRNA는 미국의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요구, 잦은 입장 변화, 휴전협정 위반으로 간주되는 해상봉쇄 지속, 위협적인 언사 등이 협상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이 발표하는 내용은 이란에 압력을 가하려는 책임 전가 전략의 일환이며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과의 휴전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휴전 파기 가능성에 대비해 이란 에너지 시설을 차기 군사 목표로 설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이스라엘 일간 마리브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고위 관계자는 미 중부사령부와 긴밀히 협력해 다음 목표물을 검토 중이며 여기에는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은 현재 매우 약해진 상태로 경제 또한 취약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전투 재개가 필요한 경우 강력한 공격을 통해 이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관문을 차단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홍해까지 막힐 경우 중동산 원유 수송로가 동시에 막히는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차단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곳을 봉쇄하기로 결정할 경우 어느 세력도 다시는 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 이란군의 조치에 가세해 글로벌 물류의 또 다른 길목을 거론하고 나선 겁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고문도 호르무즈와 말라카 해협뿐 아니라 바브엘만데브까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며 어떤 허튼 짓도 연쇄적 대응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군은 최근 세계 최대 핵 추진 항모 제럴드 포드호 수리를 마치고 홍해로 다시 복귀시켰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홍해 입구에 위치한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예멘 남서부와 지부티 사이 수로로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10%가 지나는 요충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봉쇄될 경우 중동산 원유 수송로가 동시에 막히게 되는 것이어서 2차 협상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시적인 휴전에 들어간 레바논에서도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에 배속된 프랑스군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중에도 헤즈볼라의 위협이 있다면 전면적인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הנחינו את צה"ל לפעול בכל העוצמה, גם מהיבשה וגם מהאוויר וגם במהלך הפסקת האש כדי להגן על חיילינו בלבנון מפני כל איום.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휴전에 돌입했지만 산발적 군사행동과 함께 이스라엘 내각 안에는 군사작전을 계속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IEA 사무총장이 중동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대안으로 튀르키예와 이라크를 잇는 송유관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9일 보도된 튀르키예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판도가 뒤집혔고 사람들이 대안을 찾을 것이라며 새로운 송유관에 이라크와 튀르키예는 물론
유럽의 관점에서 중요하고 매력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금 조달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며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휴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이른바 경제적 분노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란은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하면서 최신 미사일 전진 배치로 맞서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휴전 시한을 앞두고 미군이 경제적 분노 작전을 가동했습니다. 단순한 해상 봉쇄를 넘어 이란의 모든 원유 수출기를 차단해 경제적으로 굴복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후 통첩입니다. 작전 핵심은 제재를 피해 불법으로 원유를 실어 나르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전 세계적인 추격입니다. 중동을 넘어 태평양 등 공해상 어디든 이란과 연계된 선박이라면 무력 승선해 납포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선 이란 연계 선박 23척이 미군에 의해 강제 회항 조치됐습니다. We are also conducting similar maritime interdiction actions and activities in the Pacific AOR. 이란 혁명 수비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작전을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4월에 제조된 최신형 미사일을 비상대기시키며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کارهای مهمتری بوده گذاشتیم برای مراحل بعدی و اگه بخواد کار به این جای جنگ مجدد برسه دست برتر ما داریم ما تولید نفت رو میتونیم متوقف کنیم 15 میلیون به بالا. 이번 작전은 이란 원유의 최대 고객인 중국을 향한 직접적인 압박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석유 거래를 돕는 중국 금융권에 대해 2차 제재까지 예고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전방위적인 경제적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경제 봉쇄에 이란이 군사적 대응으로 맞서면서 2차 협상을 앞둔 중동의 긴장은 우발적 교전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물리적 충돌 위기에 처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 완화를 연장한 건 주요 20개 국가들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현지 시간 19일 CNN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완화를 연장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에너지 가격을 낮춰달라고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유가 중국으로 가게 하는 대신 다른 아시아 지역 정유시설로 가게 해 아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터당 2,000원을 넘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주말에도 소폭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고 나선 탓에 국제유가는 상승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돼 국내 기름값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긴 시점은 지난 금요일. 주말 사이에도 소폭이지만 상승 추세는 이어졌습니다. 휘발유 값이 제일 비싼 서울의 경우 2,030원 후반대에 들어섰고 경기와 제주, 강원, 충청 지역이 휘발유 가격 2,000원 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계속 비싸지며 2,000원 선 턱 밑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나마 현지 시각 17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소식은 국제유가를 최대 11% 떨어뜨리며 숨통을 틔워주나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해협 재봉쇄로 선회하면서 국제유가는 개장 이후 하락분을 다시 만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통상 2, 3주인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돼 기름값 상승폭을 더욱 키울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 정부는 원유 수입 경로 다변화 등을 통해 계속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중동 지역 원유 도입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미국 원유의 도입량이 커지는 방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4차 석유 최고 가격 고시도 오는 24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3차 때 가격을 동결한 이후 국내 기름값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였기에 정부는 이번엔 최고 가격을 상향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항공기 이용이 필수인 제주도민들은 고유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 급등에 좌석까지 줄면서 이동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출발 대기실. 여행객들로 붐비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제주도민들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유류 할증료 급등에 도민들의 이동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부담이 크죠. 네. 1년에 뭐 한 4-5번 제가 이용을 하는데요. 안정이 돼가지고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그 부담이 좀 줄었으면 하는 게 이 도민 입장에서 바람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 병원을 찾아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문제가 더 절실합니다. 정기검진을 위해 항공편을 수시로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항공료는 생존 문제입니다. 아이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그걸 끊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유류 할증료가 더 이렇게 많아지면은 더 비싼 금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금. 다음 달 국내선 유류 할증료는 이달보다 4배 넘게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유류 할증료 부담이 커지면서 왕복 3만 원대 특가 항공권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항공사 구조 변화 등으로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공급 좌석은 편도 기준 하루 42,421석에서 올해 41,412석으로 2.4%가량 감소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여행 수단이지만 제주도민에겐 생존 교통 수단입니다.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항공기는 법적으로 대중교통이 아니어서 유가 보조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에게는 항공기 이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이동의 기본권마저 위협받는 현실에 도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주사기 등 의료 소모품 수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식약처가 오늘부터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매점 매석을 포함한 시장 교란 행위를 전방위 점검하고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진료 현장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주사기와 주사침은 석유화학 원료로 생산됩니다. 중동 전쟁이 길어지자 이 같은 의료 소모품 수급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병의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부족해졌고 온라인 쇼핑몰에는 가격 인상과 품절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부터 주사기 매점 매석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법경찰권이 있는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 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조가 전방위적 점검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가 대상이 됩니다. 신규 사업자 역시 제조 매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판매 또는 반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보유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많은 물량을 제공하는 행위를 막아 필수적인 의료 제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의 공급망 안정과 수급 불안을 매점 매석으로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위기를 틈탄 시장 교란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올해 2분기 제조업 시황이 전분기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매출은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동 전쟁 등의 여파로 정유와 화학업종 매출은 감소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9일에서 20일 국내 1,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 실사지수 BSI 조사를 한 결과 2분기 시황 전망 BSI가 90으로 기준치를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분기보다 증가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감소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박 10일 동안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8박 10일 방미 일정을 소화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조금 전 인천공항 도착 그리고 귀국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장 대표는 지난 11일에 출국했다 오늘 새벽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출국 일정은 애초 14일에서 3일이 앞당겨졌고요. 귀국은 17일에서 20일로 늦춰지면서 2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이 8박 10일로 늘었습니다. 별도 성과 없이 방미길에 올랐다는 비판이 고조되자 국민의힘은 어제 체류 기간 중 일정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의 면담, 그리고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와의 인터뷰, 그리고 하원 의원과의 면담 등 관련한 사진이 제공이 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벤스 부통령과 그리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결국 만나지 못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직접 방미 성과 등을 브리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전에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귀국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8년 만에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모디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엽니다.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와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델리 팔람 군공항에 착륙한 공군 1호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내립니다.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8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온 대한민국 정상을 인도 측은 고위급 인사를 보내 공항에서부터 환대했습니다. 영접 행사 이후 이 대통령은 뉴델리 도심으로 이동해 현지 우리 교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남북의 동포들이 함께 살아가는 인도 동포사회는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2박 3일 인도 방문 일정의 하이라이트인 한인도 정상회담은 오늘 열립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공식 환영식 참석과 간디 추모공원 헌화 일정을 진행한 뒤 모디 총리와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핵심 화두는 연 7% 안팎으로 고속 성장 중인 14억 인구 대국 인도와의 경제 협력 강화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연간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조선과 방산, AI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의 신규 진출 확대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세계 3위 석유 수입국인 인도와 에너지 공급망 공조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뤄질 거로 보입니다. 양국 정상이 중동 전쟁 등으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회담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주요 경제인이 모이는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호혜적 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거듭 힘을 실을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번 인도 방문이 글로벌 사우스, 즉 신흥 개도국 그룹과의 외교를 본격 가동하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델리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공급망 불안정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한국과 인도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9일 저녁 뉴델리에서 진행한 현지 동포 간담회에서 인도 역시 한국과 비슷하게 원자재와 에너지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 관계가 크게 확장되지는 못했다며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4.19 혁명 기념사를 통해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유공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포상과 예우도 약속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 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4.19 혁명을 포함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포상하고 기록하고 예우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19 혁명 66주년을 맞아 불법계엄을 막아낸 시민의 위대한 용기가 곧 4.19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해철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12.3 불법계엄 앞에서 우리 시민들이 두려움 없이 헌정 질서를 지켜낸 원동력은 바로 4.19의 위대한 정신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두 번 다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4.19 혁명 66주년인 어제 4.19 민주이념으로 똘똘 무장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모든 시민과 함께 부당한 권력 폭거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4.19는 의분을 참지 못한 청년과 시민들이 걸기한 자유민주주의 수호투쟁이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의와 자유를 위해 목숨 바친 민주 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도부 현장 유세에 동행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여부가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선대위 구성에 착수했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자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토요일 울산과 경주를 누볐던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는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에 나타났습니다. 본선행 티켓을 따낸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를 대동해 시장 곳곳에서 밀착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곳 성남에도 민주당의 파란 바람 불고 있습니까? 네! 방문 현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청래 대표에게 사탕을 건네받은 뒤 환하게 웃으며 주변에 자랑하는가 하면 추미애 후보 연설 때도 바로 옆자리를 지키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당과 함께 똘똘 뭉쳐 빠른 속도로 민생 처방전을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김 전 부원장이 출마 의지를 꺾지 않자 당내 여론도 반으로 갈렸습니다. 대통령을 지키다 삶이 짓밟힌 것 아니냐, 검찰개혁 원칙을 승인받을 기회라며 힘을 싣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을 앞둔 사람을 공천한 전례가 없다는 신중론도 만만찮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방미속, 지도부와 후보 간 일정이 따로 노는 모습입니다. 장 대표는 귀국 전 국무부 차관보와 면담한 사진 등을 공개하며 성과 알리기에 나섰는데 후보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함께 경쟁했다 떨어진 후보들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한 오세훈 서울시장. 지도부 역할이 계속 줄 거라며 거리두기를 이어갔습니다.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들어갈 룸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자처 전재수 후보 등을 비판하며 대여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직접 확보로 말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말을 돌려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주 강원도 등에서 현장 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열세로 평가받는 지방선거 흐름을 장동혁 대표 귀국에 맞춰 뒤집을 수 있을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를 놓고 휴일에도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수사 책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대장동 위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청문회 등을 진행한 민주당 소속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들이 주말 보고회를 자초했습니다. 청문회 결과 이재명 대통령 등을 겨냥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정황이 명명백백 드러났다며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 교체 뒤 이 대통령 등을 공범으로 포함했다는 1기 수사팀의 증언부터 미입건 상태인 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조서까지 드러난 각종 정황만으로도 조작기소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대장동 수사팀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고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증거로 쓰인 회의록의 사후 조작 의혹도 제기하며 특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3개월을 거쳐서 모두 다른 곳에서 다른 컴퓨터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이 회의록의 형식과 글자체가 동일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건 스스로 유죄임을 자백하는 격이라고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대장동 일당 1심 판결문에만 이 대통령이 400번 이상 등장하고 본인마저 대장동 설계자를 자처하지 않았느냐며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정말로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폭력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법정에서 재판으로 심판받으십시오. 민주당이 조작기소 피해자로 규정한 김용전 부원장을 겨냥한 공세도 계속하며 국정조사 공방의 전선을 6월 지방선거로까지 넓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에 2심까지도 유죄가 확정된 분 아니냐고 꼬집으며 국민에게 심판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반성하면서 자중자애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고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들을 다치게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특검 추진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답정너 행보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공방은 6월 지방선거까지 여야 충돌의 최전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의 국정조사는 삼권 분립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전 지검장은 어제 A4 용지 7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전 지검장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하는 국정조사는 현행법 위반이고 공판을 수행 중인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11일 만에 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발사 지점이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신포 일대로 파악되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아침 6시 10분쯤 북한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미사일은 여러 발로 140km가량을 비행했는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한경남도 신포에서 발사된 만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신포에선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며 북한이 2023년 9월 진수한 김군옥 영웅함과 과거 SLBM을 발사했던 824 영웅함 등이 포착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는 지난 2022년 5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만약에 미니 SLBM이라면 김군옥 영웅함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사거리가 이제 140km로 너무 짧다 보니까 북한의 어떤 전술 유도 미사일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지난 8일에 이어 11일 만으로 올해 들어서만 벌써 7번째입니다. 특히 지난 8일 도발에선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 실험도 진행했고 전자전 공격을 위한 EMP탄과 정전탄 시험 발사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중동에 쏠려 있는 사이 북한의 무력 시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는 건데 새로 수립한 국방발전 5개년 계획 이행은 물론 대외적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방역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일단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란이나 이제 지금 미국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격적 행태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다양한 억제력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해가고 있다.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소집한 청와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이 성비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의결됐는데 의혹에 연루된 연구관들 모두 승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부장급 헌법연구관 A씨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A씨는 여성 헌법연구관에게 만나달라며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는 스토킹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헌재는 징계 결과를 곧 A씨에게 통보할 예정인데 이런 징계는 1988년 헌재가 설립된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부장급 헌법연구관 B씨도 성비위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3년쯤 전 열린 워크숍 자리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헌법연구관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후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원치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해 정식 조사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 모두 최근 승진 인사가 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헌재는 두 사람 모두 징계받은 사실이 아직 없고 연차가 승진 인사의 기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B씨의 경우 피해 연구관들에게 승진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징계 결과 통보 이후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경찰은 친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에선 학대가 수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나타났는데요.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주목됩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병원 측 신고에 경찰은 지난 9일 20대 부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머리 수술을 받은 아이는 의식불명이 된 지 닷새 만에 결국 숨졌고 경찰은 친부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친모는 아이가 다친 다음 날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두 사람을 공범 관계로 볼 수 있을 만큼 친모의 직접적인 공모 혐의가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아이에 대한 학대가 최소 2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친모가 남편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때렸냐라고 하거나 친부가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의 내용이 다수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이 같은 증거 등을 토대로 친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친부에게 치사 혐의가 적용된 이상 친모도 같은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도 있지만 그 두 부부가 같은 공동생활을 하는 데에서 결코 이걸 한 명이 모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친모가 학대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고 보호 조치 없이 묵인해 왔다면 치사가 아닌 방조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아빠가 아기를 학대하는 상황에서 그냥 방조에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거나 적극적으로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거나 이 정도만 되면 방조 혐의로 친부 송치 후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친모의 학대 가담 여부와 친부의 살해죄 적용 검토 등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조건 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금품을 뜯어낸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군 등은 지난달 27일 익명 채팅 앱을 활용해 조건 만남을 제안한 뒤 이에 응한 20대 남성들을 공원으로 유인해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112 허위 신고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밤 11시 50분부터 30여 분 동안 집에 도둑이 들었다며 경찰에 10여 차례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술에 취한 A씨가 신고를 멈추지 않자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습니다. A씨는 석방된 뒤에도 도둑이 들었으니 지문 감식을 해달라며 9차례에 걸쳐 추가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유명 치킨 업체가 만든 경북구미의 문화거리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미식 관광 상품으로 선정됐습니다. 구미시는 라면 축제에 이은 치킨거리로 공업도시에서 미식 관광 도시로 변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말끔하게 단장한 인도 벽면에 국내 대표 치킨 업체의 역사가 그려졌습니다. 길 한편에는 배달에 쓰인 자동차 모형도 자리 잡았습니다. 이 치킨 업체가 처음 통닭 장사를 시작한 구미에 만든 치킨 문화 거리입니다. 밤에도 낮에도 여기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제 기존에는 껌껌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밝아지고 하니까 밤에도 산책하기 좋고 낮에도 요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좋은 것 같습니다. 1호 매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원과 거리는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미식 관광 상품, 이른바 미식벨트로 선정됐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유명세에 지역 명소를 얹어 지역 경제도 살리고 관광객도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한국의 우수한 농작물과 또 그다음에 치킨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선정되어서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외국인 관광 유치에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라면 축제에 치킨을 더해 공업도시 이미지를 벗고 미식 관광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라면 축제도 하고 있고 푸드 축제도 하고 있고 또 교촌 1호점이라는 소중한 산업유산이 있습니다. 기존 공업도시에서 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는 직주락 도시로, 꿀잼 도시로. 영화와 애니메이션, K-팝의 유행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K-푸드. 우리 음식 문화를 중심으로 한 미식 관광 상품이 지역 관광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리며 곡식이 윤택해진다는 절기 고구인데요. 절기답게 곳곳에 비가 내리며 계절도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19도에 오르는 등에 그치겠고요.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아지겠습니다. 이맘때 수준이지만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비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내리겠고요. 양은 전국에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다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고 먼지 섞인 황사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쳐도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며 당분간 예년 수준의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